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6가지 이야기 준비해 봤고요. 탐정 안강산이 화요일 오전 10시 45분에 업로드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고요. 우연치 않게 산행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우연과 정호는 같이 깊은 산으로 산행을 떠났습니다. 이번 산행의 목표는 설산으로 들어가 절벽 위에서 텐트 없이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같이 산행을 한 사이라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눈은 오지 않았고 그들이 목표 지점의 중간 정도 갔을 때 지팡이를 진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유독 눈이 찌그러져 눈동자가 보이지도 않는 할머니였는데 목소리만큼은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거든 절대 메아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소리도 지르지 말고. 네? 야호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우연히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칫하면 목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내려오라고.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우연과 정우는 할머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사람쯤으로 생각했죠. 그들은 천천히 조금씩 산으로 올라가 해가 지기 직전에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 근처의 절벽에 배낭을 부려놓고 지는 해를 향해 나란히 섰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 아래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절경에 넋을 잃고 지는 해를 바라보던 우연히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호! 메아리가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정호도 일세라 우연과 똑같이 야호를 외쳤습니다. 역시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또 메아리가 그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오? 반대편에도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외친 소리가 메아리로 여기까지 들리는 건가? 분명 그들이 외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메아리가 차례대로 그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산행한 사람들이 많나 보네. 그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음식을 먹고 일찍 침낭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산을 시작한 그들의 여정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모든 산행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연히 자고 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호에게 연락할까 핸드폰을 열었을 때 정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 목소리 잘 나와? 정호도 우연과 같은 증상을 겪는 것 같았죠. 그들은 만나서 같이 병원까지 갔지만 병원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에서 만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들에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이 산 정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는 메아리 소리도 들었는데 그들도 우연과 정호처럼 그 산에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과 정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고 자신들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문자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산에서 야호를 외치다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그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연과 정호 그리고 그들처럼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던 할머니를 다시 만나길 기대했지만 할머니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힌트를 준 것일까요? 아니면 암시를 준 것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구사장은
장사의 신으로 불립니다. 늘 망하는 자리의 가게만 골라 싼 값으로 들어가 음식 장사를 일으켜 크게 성공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윗돈을 받고 그 가게를 파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성공했고 TV에도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맡은 가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미진 골목에 있는 오래된 가게였는데 그는 자신있게 그 가게를 맡아 새로운 개념의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주로 그는 요식업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분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맛도 좋고 위생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유명세와 SNS를 이용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그분을 찾아가야 하나? 구사장은 10년 전 장사가 안 돼 좌절을 겪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용수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비해 나이가 들었어도 용수무당의 형형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준 부적으로 여태껏 승승장구했는데 그걸로도 안 되는 가게가 있다는 거지. 용수무당은 직접 골목에 있는 구사장의 분식집으로 찾아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구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센 놈이 딱 버티고 있네. 지난번 부적보다 10배 센 놈 써줄 테니까 돈도 그만큼 주시게. 구사장은 고민도 없이 큰 돈을 용수무당에게 전달했습니다. 용수무당은 부적을 써서 구사장에게 전했습니다. 부적을 지니고 다니니 구사장의 분식집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사장은 용수무당에게 문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구사장의 문자를 받은 용수무당은 피식 웃었습니다. 부적에는 아무 효험도 없는데 그걸 믿고 있네. 그나저나 내가 이번에 붙여준 귀신은 지난번 귀신처럼 도망가지 말아야 될 텐데 하긴 10년이나 구사장한테 붙어 있었으니 지난번 귀신도 제 역할을 한 거지 뭐. 구사장은 용수무당이 자신에게 사람을 좋아하는 귀신을 붙여줘 장사가 잘 되는 줄 모르고 그녀가 써준 부적만 늘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그 귀신은 식당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불운을 안겨줌으로써 기쁨을 찾는 일종의 악귀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분식집을 다녀간 뒤 실연의 아픔을 겪거나 접촉사고를 겪거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골들은 그 악귀에게 홀려 계속 그 집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계속 불운을 겪게 되는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구사장은 그저 자신이 장사의 신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을 뿐이었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조 형사는 최근에 골치 아픈 범죄자를 취조했습니다. 이석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으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디테일한 상황까지 조 형사에게 털어놓았지만 늘 이야기의 끝에는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말입니다, 형사님. 분명히 저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저를 툭툭 건드려요. 그러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녀석을 따라가 응징합니다. 그런데 녀석을 때리거나 죽이고 나서 보면 상대는 녀석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게 왜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요. 조 형사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론을 해봤습니다. 그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녀석이 얼마나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조 형사는 그 인물이 쌍둥이 형제라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이석주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쌍둥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인간인지도 불확실합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범인들을 만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많았기에 조 형사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석주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그가 구치소로 떠나던 날 조 형사는 우연히 그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건 이석주의 옆에는 그가 말한 대로 이석주와 똑같이 생긴 녀석이 이석주의 귀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석주는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조영서가 그것을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이석주와 똑같이 생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은 힐끗 조영서를 돌아다보더니 씩 웃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이석주와 닮은 그 불가사의한 녀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숲속 보물찾기 펜션에는 늘 지원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순서를 기다리고 한 번에 한 명씩 펜션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숨은 보물찾기에 성공한 사람은 10억에 가까운 상금을 받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도박으로 돈이 궁했던 황석호 씨는 3달을 기다려 보물찾기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황석호가 풀어야 할 보물찾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손톱 크기만한 금을 여기 펜션에서 찾으시오. 제한 시간은 444분입니다. 진행자는 말을 마치고 밖으로 사라졌고 펜션에는 황석호만 남았습니다. 고작 콩만한 2층짜리 펜션에서 그것 하나 못 찾을까? 평소 눈썰미에는 자신이 있었던 황석호는 열심히 손톱 크기만한 금을 찾아 헤맸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숨은 보물, 즉 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그는 소파 아래 냉장고 속, 화장실 등등 모든 곳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손톱만한 작은 금은 없었습니다. 천장과 벽도 모두 훑었고 옷장도 살폈습니다. 황석호는 결국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들어온 진행 요원들에게 끌려나갈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사기지? 손톱만한 금이 이 집에 어딨어? 황석호가 외치자 진행 요원 중 덩치가 큰 사람이 황석호의 입을 벌려 그의 입 안쪽에 있는 금리를 힘으로 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되었나? 이게 숨은 보물이었네. 황석호 씨는 말문이 막혔고 그는 그들에게 끌려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의 무모한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고요.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들어가면 한 명만 살아나온다는 죽음의 숲. 평소 모험심이 강했던 명석과 수연은 의기투합 그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서 둘 다 살아나오면 아마 유명인사가 될걸? 맞아. 우리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가자. 그들은 겁도 없이 숲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처럼 금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시 살아서 나오기 힘든 저주받은 숲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름을 헤맨 끝에 드디어 막다른 길에 섰습니다. 분명히 둘 중 하나가 밖으로 나가는 길일 거야. 두 사람 모두 갈림길 중 하나가 밖으로 향하는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일주일치의 식량밖에 안 가지고 숲으로 왔었기에 그들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남은 식량은 수연이 가진 한 끼 분량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운 좋게 밖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해도 좋게 밖으로 나가는 데는 3일 이상은 걸릴 거야. 아마 배고픔 때문에 우린 쓰러질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린 친구니까 같이 가야겠지? 명석의 말에 수연은 힘을 냈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 우린 친구니까. 3일 후 밖으로 나온 사람은 명석 하나였습니다. 속설대로 둘이 들어가 명석 혼자만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들의 여정을 관심 있게 봤던 마을 사람이 와서
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명석은 친구 수연이 갈림길에서 그만 쓰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죠. 명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너를 죽여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앞서 걸어가는 너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 배낭에 든 음식을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거든. 명석은 서둘러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갔고 그는 그 후로 다시는 그 저주받은 숲에 오지 않았고 그 숲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되겠고요. 영훈 부부는 최근에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생활만 하던 그들은 꿈에 그리던 주택으로 가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집으로 이사간 후로 영훈은 재채기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하는 통에 영훈은 물론 가족들도 피곤했습니다. 또 영훈의 와이프 수정은 장기침을 자주 했죠. 이상하다. 분명히 친환경 자재로 지은 집이라고 했는데 영훈은 청소도 열심히 하고 환기도 열심히 했지만 재채기 증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와이프 수정의 기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지만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들이에 참가했던 영훈의 고모 고여사가 영훈과 수정을 나중에 자신의 집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날 내가 보니까 두 사람 다 재채기에다가 기침에다 상태가 안 좋던데? 고여사는 그렇게 말을 꺼내고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영훈이는 확실히 나처럼 주화보살의 피를 받아서 잘 뱉어내는데 우리 수정이는 계속 기침을 하는구만. 고여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영훈이 되묻자 고여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니들이 이사간 그 집에 악귀들이 많더구나. 영훈이는 나처럼 할머니 주화보살의 피를 받아 신기가 있어 재채기라도 해서 그것을 밀어내는데 수정이는 그러질 못하고 있단 얘기야. 주화보살은 영훈의 친할머니로 꽤나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야 고모의 말을 알아들은 영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모는 느긋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부적을 하나 써주지. 고모는 무당은 아니었지만 무당과 다름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영훈은 어른들에게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영훈에게 정성스럽게 부적을 써주었고 영훈은 그것을 받아 집 여러 곳에 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훈은 그 부적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 후로 거짓말같이 영훈의 재채기와 수정의 기침은 딱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부적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영훈도 영훈이지만 수정으로서도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 셈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 모두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라이브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